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임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혼인생활 중에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산분할 합의서를 써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주식으로 재산을 다 날려서 귀책 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당장 이혼을 할 건 아니지만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입장에서도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 입장에서도 일단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정행위와 같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재산분할 각서를 씁니다. 이렇게 각서를 써두면 혹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약간 보험 같은 느낌도 들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써두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상황은 아니라서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해두고 숙려기간을 1달이나 3달 정도 거치는 중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분할 각서, 합의서든 각서든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편의상 재산분할 합의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합의서를 들고 와서 이혼 소송을 할 거니까 재산분할은 이대로 진행해 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합의서의 공증까지 받은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재산분할 합의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조건부 합의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므로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그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서 재산분할 합의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잠깐 판결문 원문을 2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의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고, 199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화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이혼이 아직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장래에 발생할지 말지도 모르는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분할 합의 자체가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서를 다 써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분할 합의서가 효력이 없고,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 재판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합의서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받고 해도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이 합의서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 합의서는 무시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다 따져서 새로 법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합의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서 이렇게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법원에서도 약간 참고를 하기는 하지만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서 이미 재산분할을 했어도, 부동산 명의 이전 같은 거를 다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따라서 명의를 넘겼어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전부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는 단계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 이혼이 파토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합의서를 썼고 공증을 받았고 인감을 찍었고 지장을 찍었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협의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 마지막에 배우자가 변심을 해서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혼하려면 협의 이혼이 맞는데 마지막에 한쪽이 변심해서 파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오히려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던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전업주부인 60대 여성으로 공무원인 남편과는 약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2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이고 성실한 공무원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공을 누구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부에게는 사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인공 남편이 결혼한 지 약 10년쯤 되던 무렵 유부녀인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2, 3년 정도 유지하던 것을 주인공에게 들켰던 것이었습니다. 흔히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죠. 야근을 한다, 회식을 한다, 출장을 간다라고 할 때마다 대부분 이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영상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주인공이 의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건지 휴대전화에 허술하게 증거를 다 남겨두고 있었던 거죠. 연애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5년을 함께 지냈는데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던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2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요. 심지어 주인공은 회식에서 만취한 남편을 데리러 갔다가 이 상간녀와 몇 번이나 마주쳐서 인사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주인공은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면서도 남편은 주인공과 이혼하고 상간녀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건지, 상간녀도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는 없었던 건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고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많이 어리기도 했고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었던 주인공은 결국 이혼을 포기하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요구에 따라서 남편은 앞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전부 포기한다 라고 자필로 재산 분할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얻었다고 생각한 주인공은 안도했죠. 그 이후로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장성해서 각자 독립을 했고 남편도 더 이상은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직장에서 무사히 퇴직까지 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해왔던 주인공은 이제 남편과 둘이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다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은퇴한 남편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공도 남편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취미 생활을 하나 보다 하고 특별히 제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운동을 하러 간다면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거나 안 하던 새치 염색을 하는 등 자꾸 외모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그런가 보다 하던 주인공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데요. 결국 주인공은 남편이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동호회원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커서 독립을 했겠다. 주인공은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20년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대로 남편에게 전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년 전에 부정행위를 걸렸을 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20년이나 지났고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공을 달래려고 그냥 썼던 각서고 30년 내내 내가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이만큼 재산을 모았는데 오히려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못 해준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전에 작성해둔 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이 자필로 작성하고 이 지장까지 찍은 각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산분할을 전부 그 각서 내용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법원 판결은 주인공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포기 약정이 무효라고 본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자필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 당시는 주인공과 남편이 이혼을 한 상황도 아니었고 협의 이혼조차 진행하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포기할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한다 만다 각서를 쓸 수는 없죠. 결국 남편의 자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주인공과 남편은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래도 주인공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마음을 조금 달래지 않았을까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공무원인 50대 여성으로 교사인 남편과는 약 2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범적이고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동거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홀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하면서 강하게 합가를 주장했습니다. 합가를 한 직후부터 물론 시어머니 부양은 전부 주인공의 몫이었는데요. 주인공은 직장 생활과 세 자녀의 육아를 병행하면서 시어머니 부양까지 전부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인 시누이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주인공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지 감시하고 반찬 하나까지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주인공은 버텼습니다. 그렇게 15년쯤 흘렀을까요? 주인공의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간호까지 주인공이 떠맡게 된 것이었는데요. 남편은 학교 수업과 교무 업무를 핑계로 병수발을 전부 주인공에게 밀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던 시누이들도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를 돌보고 출근하고 세 자녀까지 챙겨야 했던 주인공은 점점 지쳐갔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잠깐씩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주인공에게 며느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아프다라는 날선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왜 자기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지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는데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또다시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는 말을 듣자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지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남편도 주인공이 울면서 제발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자 뭔가 미안한 마음은 있었던지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세 자녀 중 첫째만 성인이었는데요. 미성년인 둘째와 셋째는 주인공이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동안 주인공이 고된 시집살이로 고생한 것을 알고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고 그리고 이혼 후에도 주인공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 상황을 고려해서 집을 주인공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과 남편은 협의 이혼 신청을 해두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사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3개월 주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숙려 기간이 1개월입니다.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정도 천천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이혼을 할지 결정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인공과 남편은 협의 이혼 신청을 해두고 숙려기간 3개월 후에 마지막으로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 이혼 의사의 변함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 합의서도 썼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마지막 법원 출석하는 날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숙려기간 3개월 사이에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주인공이 혼인생활 내내 시집살이를 당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와 가사까지 전담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컸고 또 어느 정도 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 집을 통째로 주인공에게 주려고 합의를 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한 마음도 좀 덜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나도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혼하면 어머니 병수발을 내가 들고 해야 하는데 집을 전부 주인공에게 주고 빈털터리로 이혼하려니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마지막 법원 출석하는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주인공은 남편과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으니까 당연히 소송 과정에서도 이 합의서의 내용대로 집을 전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인공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합의서를 무효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 이 합의 자체가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파토나고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합의는 무시하고 새롭게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주인공도 재산분할 합의서를 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썼는데 결국 협의 이혼이 안 되고 재판 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20년 동안의 혼인기간과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던 점, 그리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홀로 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공동재산 중 55%를 재산분할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사례는 모두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무사히 협의 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또다시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말고 자기들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 검토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가져온 합의서를 보다 보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쓴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잘 쓴 합의서도 종종 있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엉망인 합의서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샘플 합의서 같은 거를 긁어와서 당사자들이 직접 수정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드리는 사례의 주인공 역시 직접 합의서를 작성한 탓에 결국 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0대 남성으로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와는 4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로 지내며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누가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을 하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갈등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 애정 소멸로 자녀들이 전부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분가하자 결국 자기들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공 부부는 협의 이혼을 택했습니다. 길게 소송으로 끌어봤자 의미도 없고 혼인 기간도 워낙 길었기 때문에 적당히 재산만 분할하고 조용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모두 지쳐있기도 했고 자녀들에게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인공 부부는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마주 앉아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주인공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채를 아내에게 명의 이전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분할할 만한 다른 재산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각자 집 한 채씩 나눠 가지면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작성한 합의서였습니다. 주인공과 아내는 각자 합의서에 서명 날인했고 숙려기간 1개월 후에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인공은 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아내에게 소유권도 넘겨주었는데요. 주인공은 이혼 신고도 했고 합의서 내용대로 집도 넘겨주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인공은 전 아내로부터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주인공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이었는데요. 주인공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히 2년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도 썼고 집도 넘겨줬는데 왜 이제 와서 재산분할을 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과 아내가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에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가 불완전했거든요. 이 합의서에는 주인공 명의로 된 아파트 2채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예금이나 자동차, 주식 이런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연금에 관해서도 상대방의 연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이런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통상적인 재산분할 합의서에 넣는 문구인 향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어떤 기타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전적인 청구 및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부재소 합의 조항도 없었습니다. 즉, 이 합의서는 아파트 2채를 어떻게 나눌지만 규정한 반쪽짜리 합의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합의서를 쓰고 명의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자동차나 예금, 연금과 같은 다른 재산은 여전히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이혼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인데요. 이 사건에서 아내는 딱 2년이 지나기 직전에 주인공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공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평생 외벌이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전업주부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아내에게 집 한 채를 넘겨준 것으로 재산분할이 충분하지 않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받아놓고 또 연금과 예금, 주식까지 분할해달라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반면 아내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똑같이 가정 경제에 기여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연금이나 예금에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자녀들까지 곤란한 입장에 놓였는데요. 자녀들은 이미 이혼한 지도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다시 소송을 하면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게 당연하다면서 소송을 강행하였는데요.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조회를 하는 절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재산조회 절차는
금융기관이나 국세청과 같은 기관에 특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에는 주인공 명의로 된 예금이 얼마 있는지, 보험은 있는지, 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전부 확인해서 이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아파트 두 채에 대한 합의만 규정할 뿐 예금이나 주식, 자동차, 보험, 연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주인공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 50%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탓에 또다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꽤 자주 보는데요.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서를 쓰면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소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고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임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결국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아무리 이미 합의가 된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얼마든지 그 틈을 비집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합의서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샘플을 받아서 대충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샘플들은 대체로 피상적이라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을 버젓이 적어둔 경우도 있고 내용이 틀린 경우도 많은데요. 결국 이런 샘플에는 중요한 조항이 빠져 있거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죠.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잘 쓴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입니다. 회사원인 남편과는 3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둘 두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이 긴 혼인 생활 내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자녀들도 성인이 되고 취직해서 독립을 하게 되자 주인공 부부는 오랜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이미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아무런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소송까지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다툴 생각은 없었고 자녀들 보는 눈도 있으니 적당히 재산 분할 합의를 하고 조용히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다르게 이 부부는 분쟁 없이 정리를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는 정말 자세하게 작성되었는데요. 우선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인공 부부는 이 부부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자동차, 채무 등 전부 목록을 만들었고 잔액과 평가액은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부부에게는 비싼 귀금속이 몇 점 있었는데요. 이것도 전부 사진을 찍고 가치를 계산해서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공동재산을 정확히 반씩 나누기로 한 거죠. 먼저 재산 목록을 만들어둔 주인공 부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나눠 가질지를 정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연말까지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대금에서 남편 명의의 대출금을 제외하고 주인공에게 주기로 했고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은 그대로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부동산 복비와 세금도 칼같이 반씩 부담하기로 정해두었고, 남편 명의의 차는 주인공에게로 이전을 하되 그 이전 비용은 전부 주인공이 부담을 하고 귀금속은 전부 주인공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대신 주인공 명의의 적금은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인공 부부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각자 자금을 얼마씩 지원할지도 세세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TV와 소파, 침대 등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누가 가져갈지 따졌고 서로 연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조금 특이했던 것이 같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혼하면서 이 강아지를 남편이 데려가기로 하되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두었습니다. 강아지 치료비는 연 60만 원 한도까지는 우선 남편이 부담하되 초과분은 주인공과 남편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했고 진료 내역 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이런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까지 기재해 두었고 서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 주인공과 남편은 협의 이혼을 무사히 완료하고 이혼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재산분할 합의서대로 이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명의의 적금을 남편에게로 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 명의의 자동차를 주인공에게로 이전을 해 주었고 다른 세부적인 것들도 다 정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서 그 대금을 주인공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연말까지 집을 팔기로 했는데 남편은 해가 바뀌도록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몇 번이나 전 남편을 독촉을 했지만 남편은 계속 대답을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주인공은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전 남편이 주인공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장이었는데요. 주인공은 이미 합의서 공증도 받았고 이혼 신고도 했고 합의서에 따라서 재산을 일부 이전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남편이 이러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산분할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재산분할 합의서의 마지막에 위에 기재된 조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자기가 연말까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주인공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가 이 재산분할 합의서를 쓸 때 공동재산 목록을 전부 만들어두고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정확히 반씩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칼같이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는데 왜 갑자기 남편이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절반보다 더 많이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답은 집값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주인공에게 주기로 했던 그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시세가 문제였는데요. 이 당시가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던 시기라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1년이 지나면서 집값이 2억 원 정도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집값이 10억 원이고 대출금이 3억 원이었다고 하면 주인공은 그 차익만큼의 7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7억 원만큼의 나머지 재산을 가져가기로 합의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가 바뀌면서 계속 집값이 오르고 12억, 13억 원이 되다 보니 결국 주인공은 재산분할로 거의 10억 원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을 더 번 거죠. 이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는 당시 시세로 계산을 해서 똑같이 5대5로 나눴는데 집값이 오른 바람에
실제로는 주인공과 남편이 재산을 6대4, 7대3 이렇게 갖게 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배가 아팠던 남편이 이 합의를 깨고 싶었던 거예요. 합의서를 무효로 해야지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래야 오른 집값만큼의 재산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부러 재산 분할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서 마지막 조항에 따라서 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주인공을 상대로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한 거죠.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억울했습니다. 애초에 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집을 팔아서 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나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남편이었는데, 그때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우겼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일부러 재산 분할 합의서를 무효화시키려고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주인공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재산 분할 합의가 있었고, 협의 이혼도 무사히 마쳤으며 실제로 일부 합의서 내용은 제대로 이행이 되었고, 남편이 이 합의를 무효화시키려고 일부러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재산 분할 합의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지,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으면 주인공이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본 만큼 남편이 보전을 해줄 의사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오랜 공방 끝에 법원은 주인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인공과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분할 방식과 금액까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던 점,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은 합의서 내용을 전부 성실하게 이행을 했던 점, 반면 남편은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시세가 오르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목적으로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주인공 부부 사이에는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남편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완성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둔 덕분에 재산분할 심판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성된 합의서를 작성했느냐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두 장짜리 문서가 내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송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경제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해야 하고,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사례들을 떠올리시면서 반드시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